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바로 알기, 미국 한국 경제를 삼키다 1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다고 하면 대체적인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1935년부터 75년 동안 700명을 추적한 결과 네 번째 연구 총괄 책임자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명예와 부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는 거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은 사회적 연결이 매우 좋고 고독은 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고 좋은 관계는 사람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 개인과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쟁하지 않고 어울려 살고, 두 번째는 소비를 좀 덜 하는 대신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며,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고 존엄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본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죠. 경쟁의 결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실노동 시간이 많은, 평균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은 노동 시간을 자랑합니다. 반면 소득으로 보면 평균의 아래치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은 적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거의 46%,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전 세계 타해 추종을 불가한 상황으로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24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인 피케티 지수, 베타 지수가 한국 사회가 지금 8.8에서 지금 최근에는 9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한 사회인 거죠. 프랑스 혁명 당시의 베타 지수, 피케티 지수가 7.2니까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 당시, 일제로부터 해방 당시에 경제 구도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46년도에 동아일보의 조선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70%가 사회주의, 그리고 7%가 공산주의, 이렇게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지향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절박했던 요구는 노동시간제, 토지몰수, 그리고 적산몰수, 친일파 청산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요.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 건국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적산에 대한 자주관리와 운영이 전국적으로 140개 지부로 나누어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가더가 이제 미국이 등장하죠. 미국은 점령 조항을 발표하고 명령할 때까지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하라는 뜻에는 일제의 주구들, 또 친일파 세력들, 심지어는 일제 세력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유지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미 군정 법령을 통해서 적산을 운영했던 인민위원회를 불법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민위원회 자주관리 운영하던 적사를 강제로 탈취합니다. 나아가서 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의 음모를 노고라 하는데요. 미국은 당시에 30에서 40년간 조선을 한국을 신탁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소련은 임시정부를 즉각 수립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미소 공동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소련의 의도대로 소련과 미국이 단일 임시정부를 원전하고 후견협력하는 것으로 소련안이 채택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통신사 AP와 UP를 통해서 왜곡 보도가 됐고요. 동아일보에서 이를 대서특필하는데요. 이 왜곡 보도는 사실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것은 미국이었는데 이게 둔갑을 해서 순식간에 소련이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 이런 대형 오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 났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주였던 김성수의 친일 행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런 친일파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은 적산을 탈취했고 나아가서 분할 통치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친일파에 대해서 친일파 세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 세력의 면죄부는 반민특위 구성됐죠. 그런데 이승만이 반민특위는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위헌적인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강제 해산하고요. 680여 명에 이르는 반민법 위반자의 친일 세력이죠. 이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실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밀정 역할을 했던 이정재가 참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친일파는 당연히 독립되자마자 친일파는 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탁이냐 찬탁이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서 왜곡 보도를 근간으로 하여 반탁 운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신분 세탁이 돼서 애국자로 등갑이 됩니다. 반면 독립운동에 나섰던 여러 독립운동가는 이 찬탁이라고 하는 즉각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미소의 후원과 원조를 통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와 매국노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친일파의 완전한 변신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미 군정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얻게 됩니다. 적산을 탈취했고 그 적산을 불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정치에 그리고 경제에 기반이 되는 친일파에게 이 적산 불화를 몰아줍니다. 어떻게 몰아주냐? 적산의 가격도요. 당시의 공시 가격의 50% 뿐이 안 되고요. 일시금으로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5년 정도의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해방 15년간 물가 폭등이 특히 이제 물가 폭등이 300배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 당시의 돈의 가치는 마구 떨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10만 원짜리 회사를
3억 원에 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친일파 세력이 이 적산을 다 불화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거저먹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삼성이 조선화재, 조선생명, 그리고 미쓰코시 백화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조선이영금속 인천공장, 이게 인천제철이 됩니다. SK가 성경물상, 그리고 두산이 소화 기린맥주 등등을 불화받게 돼서 결국 지금의 재벌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상 원조를 주게 됩니다. 미국에 무상 원조를 주게 되는데, 무상 원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무상 원조를 받게 되면 이 기금은 한국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대외 원조 과정에서 공여 조건에 따라서 피원조국 정부가 원조 기금을 쓸 때요, 그 원조 기금에서 나온 돈을 별도 특별 계정으로 적립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대충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충 자금을 쓸 때는 반드시 미국의 사실상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상 원조를 하고요. 무상 원조로 판 기금이 마련되면 그 돈이 마련되잖아요. 그 돈으로 미국은 자기의 무기를 구입하게 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상 원조는요, 말이 좋아 무상 원조지 한국의 농산물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주로 면, 방직, 설탕, 밀가루를 다수 수입하게 되면서 이 미국으로서는 잉여 농산물이죠. 남는 겁니다. 그 잉여 농산물을 원조하면서 결국은 한국의 농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요. 밀산업은 지금도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재를 가공해서 파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대충 자금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다 오는 초기에 어떤 이제 미국의 지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부적분보다 더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요구보다는 미국의 요구에서 결과로 이렇게 낳게 됩니다. 원조 물자를 받은 재벌들은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병철의 삼성물상, 정주영의 현대상운, 럭키 구인의 이게 LG가 되는 거죠. 반도 상사가 소비재 수익을 다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1년에 창립됐는데 3억 출자해서 결국 다음 해에 20배인 60억을 벌게 됩니다.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인플레로 추가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55년부터 56년 사이에 인플레가 무려 65%가 폭발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싼 이자를 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것으로 물건을 사면 거의 뭐 이 대출 이자가 당시에 14%뿐이 안 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51%의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조를 통해서 또 다른 부를 쌓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농지개혁을 시작합니다. 농지개혁은 사실은 이승만 정권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6년도에 북이 빠르게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니까 그 소식이 남쪽으로 전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해방 당시의 인민들의 다수의 요구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계속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당시의 인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서 49년도에 농지개혁을 예, 드디어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9년도에는 어떤 해예요? 예, 바로 예, 전쟁이 직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50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또 농지개혁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농지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조건들이 이거는 실제로 소작농을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가농에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식이 어땠냐면 파는 사람은요 3정보 이상은 지가 증권 그러니까 수표를 나눠준 거고요. 사는 사람은 평년장에 1.5배를 가지고 5년간 나눠서 산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요. 그럼 평년장에 1.5배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5년간 이걸 유지하는데 당연히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력으로 다시 전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57년도에 농지개혁의 마무리 시점을 보면 소작농이 26%나 됩니다. 농지 배분율도 결국 38%, 39%에 머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작농은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니까 소작농으로 전락하고요. 지주는요, 이제 거대 지주는 땅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그만 지주들은 물가 폭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수표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즉가증권을 그러니까 수표죠. 수표를 현금화했고요. 이 현금화한 그 수표들을 상인과 자본가들이 싼 값으로 수매를 합니다. 이게 결국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 재벌들의 자본금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농지개혁은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적상후라 그리고 무상원조 그리고 잘못된 농지개혁을 통해서 미국은 원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부의 원시적 축적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화폐의 원시적 축적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농촌이 파괴됩니다. 농촌이 파괴되고 농촌이 파괴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무분별한 원조가 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농지개혁을 통해서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분들이 농촌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도시 노동자가 되는 임금 노동자층으로. 그런데 임금 노동자층이 너무나 많이 도시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임금 체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로 결국 원시적 축적이 가능하고요. 다른 한편 50년대 말이 되면 미국이 무상원조를 중단합니다. 유상원조로 변경하면서 한국 경제가 급격한 몰락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4.19 혁명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매우 또 중요한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승만이 어쨌든 4.19 혁명을 통해서 몰락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지배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당시의 국군, 정권의 핵심 인자죠. 군부사였으니까요. 50년대부터 57년까지 무려 7,000명의 군인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친미 군인으로 양성을 시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지배를 통해서 4.19 혁명을 뒤집고 미국이 다시 사주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 사항은 사실은 미국은 이 쿠데타 모의를 5.16 군사 쿠데타 한 달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요. 당시에 댈러스 CIA 국장은 자신이 재임 중에 CIA 해외 활동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이 5.16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그 미국이 4.19 혁명을 두려워했고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사주했냐는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쿠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쿠바 혁명이 자기 이제 코앞에서 쿠바 혁명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 4.19 혁명이 반미 혁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불안감에서 결과적으로 이 5.16 군사 쿠데타를 사주한 것이고 그 사주한 5.16 군사 쿠데타를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적 지배를 확장합니다. 그 경제적 지배의 핵심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원조에서 유상 원조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상 원조는 결국 이 유상 원조라는 게 뭡니까? 차관과 함께 유상 원조는 꼬리가 달린 거거든요. 유상으로 돈을 주면 그 돈을 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관과 유상 원조는요, 결과적으로 분단 식민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당시 미국 초국적 자본들의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초창기 해방 직후에 원시적 자본 축적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유상 원조와 차관을 통해서 다시 자본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차관을 그럼 누가 주냐? 전면적으로 들어온 게 일본의 차관이었죠. 56년도 여기 55년이라고 했는데 65년입니다. 65년도에 그 한일 협정을 맺게 되고요. 한일 협정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원조였습니다. 기시노부스케와 김종필이 만나서, 기시노부스케는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과 김종필이 만나서 비밀 협약을 통해서요, 3억 달러의 무상 자금, 무상 원조, 그리고 2억 달러의 차관을 받으면서 대일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대국민 굴종 협정을 맺게 되고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경제 지배를 확장해 갑니다. 예컨대 일본의 기업체는 이 차관을 통해서요, 60년대 33개 기업에서 70년부터 74년이 되면 무려 230개로 늘어납니다. 마산의 수출 자유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동권이 완전히 빼앗긴 강제 노동을 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가 되면 한국의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확대돼서 전기 기기 산업의 70%, 강판 산업의 60%, 시멘트 산업의 50%는 다 일본의 대기업 자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관의 총액이 59년부터 79년까지 무려 151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지배체계가 서서히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이 뭉칫돈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이제 베트남 참전 수당으로, 그리고 파독 강부 간호사의 분들을 보내면서, 파견 보내면서 베트남 참전 수단으로 한 2억 3천만 달러 정도를 벌거든요. 그리고 파독 강부 간호사의 송금액으로 1억 달러를 법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3억 한 3천만 달러를 버는데요. 63년도에 외자 유치액이 300만 달러뿐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 그 10배가 넘는 것을 결국 파병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 축적을 또 다시 이루게 됩니다. 이 자본 축적으로 누가 그 힘을 갖게 되냐? 재벌이 갖게 되고요. 그 재벌의 기득권은 결국은 차관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표에 보시면 65년 저희가 파병하는 그 시점에 보면 갑자기 경제성장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런 영향을 미친 결과다는 거고요. 이 당시에 이 차관으로 결국은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체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모델이 OEM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착취의 방식인데요. 이게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 당시에 이제 나이키는 우리나라의 신발 화승이라고 하는 내가 다 만들어 가는데요. 다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 미국에서는 나이키로 팔리는 거죠. 이게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인데요. 70년대까지 수출 단가가 대략의 제조 단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0원으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수출을 50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특혜를, 세금 감면해주고 특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출 대기업에게는 은행들이 이자 특혜 줍니다. 다 이제 관치금융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1년 미만의 대출뿐이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가 26%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의 수출 대기업은요, 만기가 1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6.5%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를 주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자를 쥐어짜야죠. 그래서 당시에 70년대 전태일 열사의 편지에 보면 15살 여공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16시간 동안 일하는데 하루에 9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12시간을 일해도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없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이 모든 그 결과는 이 이익은 모두 당시에 재벌 대기업과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는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저고가 정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고가 정책을 지속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더 이상 농촌에서 할 수 없고 도시 노동자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요. 무려 68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밀려갑니다. 당연히 도시의 노동자는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 체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농업 인구가 거의 60%인데 75년 되면 37%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전쟁 시기보다 더 심각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저국가 저임금 체계를 만들면서 결국 수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됐고, 그 이득은 수출 대기업과 미국과 일본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70년대는요, 이제 중화학공업의 진출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60년대 수출은 주로 일본이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니까요. 결국 경공업, 신발, 섬유 등 경공업이 수출 경쟁력이 일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0년대는 경공업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요. 저임금 체계로. 70년대가 되면 73년이 이제 석유 파동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철강산업이 굉장히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결국 중공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도 중공업 정책에 각종 특혜를 주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보면 70년대 초반 중반까지 엄청난 자본주의의 호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독일과 영국군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많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해야 됐죠. 많은 돈이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을 막 가동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쟁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쇼윈도 국가, 특히 독일과 일본, 한국 같은 데가 자본주의 체계가 사회주의 체계보다 더 유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특혜를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상원조, 유상원조, 차관을 제공하면서 막 살게끔 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저개발, 개발도상국이 저임금 체계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요. 미국으로서는 이 싼 공산품이 들어오면서 저물가 체계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중반이 되면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맞게 되는 결과는, 이게 70년대 중반이 되면요,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부채가 왕성된다. 케인즈주의는 막 테니스장에 토목공사를 하고 노동자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다 정부의 부채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래, 또 2차 대전 이후에도 지속되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드 포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노동 생산성도 정체가 되죠. 초분 단위로 노동자의 노동을 잘라서 막 시켰는데, 이게 아무리 잘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렇게 시스템의 한계도 부딪힙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후발 선진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토요타, 벤츠들이 약진하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부진을 맞게 되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 등등이 군수산업이 팽창하면서, 처음에는 이 군수산업이 민간 부문의 발전을 추동했는데 결국 이게 너무 과도해지니까 부문의 어떤 민간 부문의 발전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년대 후반기로 가면요, 그 저성장 체계, 전 세계적 저성장 체계에 경기 침체가 몰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게 가동률 추이인데요. 제조업의 가동률을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전체적으로 60%, 70%, 80%, 80%를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과잉 투자가 굉장히 중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잉 투자가 중복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가동률도 급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중공업을 하게 됐던 이유가 결국 차관을 통해서 차관을 받아오면서 그 뭉칫돈으로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예, 공장도 건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차관을 이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집니다. 73년부터 80년까지 190개의 기업체의 부채가 무려 2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이 되면은 이제 이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도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결국 이란 혁명으로 다시 석유 파동이 있게 됩니다. 80년대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요. 석유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물가도 폭등하게 됩니다. 당시의 부마 항쟁은 무려 20%의 인플레,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노동자로부터 부마 항쟁이 부산 마산 지역이 수출 자유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집중 지역이었고 저임금 체계였었는데 물가가 폭등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난 게 부마 항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태에 빠지고 당시의 전태일 노동자, YH 노동자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거대한 분노의 표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해방 이후에 이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까지 이 미국을 이슈로 해서 결과적으로 재벌을 키웠고 친일파를 득세시켰고 재벌을 키웠고 그 피땀은 노동자의 착취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한국 경제를 삼키다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2편 당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